자,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남성희 회장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시적절하게 미래 사회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 정말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얘기는 디지텍트 시대의 디지털 기반 고등직업교육체제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택트 해서 비대면이 그 대세죠. 음식점에 음식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 음식이 와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는데 금방 나가지 않습니다. 방에 있다가 아니 현관 앞에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달한 사람이 돌아가고 나면 문을 살짝 열고 음식을 갖고 들어오죠. 사실 언택트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장면이 배달이 왔는데 제대로 잘 왔는지 또 배달하는 사람이 혹시 음식 접시에 손을 푹 담그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깨끗했는지 이런 것들 다 볼 수 없어서 좀 이렇게 서로 보고 주고받고 또 수고한다고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바꿔서 생각하면 이 디지텍트 그러니까 디지털로 우리가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사람이 음식을 수령했습니다. 지금 어디 사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 앞에 놓고 가면 그 문에서 이제 음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리뷰를 찾아보면 그 음식점이 굉장히 맛이 있고 서비스가 좋고 또 식당도 청결하다고 다 이제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이게 뭐 보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언택트에서 사실은 이렇게 디지털을 이용하는 만남, 디지털 기기와 함께하는 만남 이것이 변화의 시기가 앞당겨졌고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디지텍트 시대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 양극화가 가속돼서 이게 참 어렵다고 하지만 이때 평생 직업교육체제를 혁신해서 우리 사회 구동원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콘텐츠는요. 먼저 2020년 올해 코로나가 금방 터졌을 때 전문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또 사회 양극화는 우리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회 양극화 해결 방안을 또 교육 시스템 변화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요. 결론적으로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책무 강화와 전문대학들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 초기 바로 개학을 앞두고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개학을 하는데 2주 한번 늦춰보자.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서 도저히 입학식도 할 수 없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할 수 없고 수업 시작이 안 돼서 일단 1, 2주는 좀 늦춰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곧 끝나겠지? 그런데 동아대에서 교내 감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정말 모이면 안 되는구나. 2차 또 연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그래도 수업은 해야 되겠기에 일단 과제물 수업으로 시작한 전문대학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때문에 모이라 그래서 모든 대학 총장님들 그리고 이제 저희 대교협, 전문대교협 모였는데요.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원격 교육으로 좀 당분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에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15주 강의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총장님들이 학생들이 안 오고 지금 1주, 2주 지나가는데 어떻게 15주 강의를 합니까? 혹시나 그 학사가 좀 미진했다고 감사가 나올 때 이거 다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이라도 하십시오. 이런 우스개 말도 했고요.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혁신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만드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원격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학생들은 수업료 또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그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대학은요 이미 그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격 강의 인프라가 구축된 것을 조금 더 용량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약간의 보완을 통해서 디지털 베이스 강의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번갈아 하는 블렌디드 학습을 시작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교수들은 동영상을 정말 제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요. 그것을 LMS 시스템에 탑재하거나 또는 줌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실시간 공유했습니다. 또 실습이 많은 부분은 학생들에게 실습 기자재를 미리 집으로 택배로 보내고 그 실습 기자재를 집에서 하면서 그 비대면 강의를 또 시작했고요. 학교의 그 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그런 대면 강의가 있을 때는 분반을 해서 최소 학생으로 제한적 대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제한적 대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 매뉴얼을 제작하고 또 코로나 대응반을 구성한다든지 그리고 또 모의 훈련까지 해서 혹시나 수업 중에 그런 그 의심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격리하는지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한 덕분에 1학기 15주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학기가 시작돼서 중간고사까지 보고 있는데요. 방학 동안에 많은 대학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2학기 때도 계속되고 앞으로 윗 코로나로 갈 때 전문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원격 교육의 핵심은 역시 컨텐츠다. 컨텐츠가 아주 잘 제작돼야만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수업이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 비용을 보니까 이론 과목들은 한 과목 개발하는데 약 5천만 원이 들고요. 또 이렇게 AR이나 VR을 통한 그 실습 과목들 이것들을 잘 만들려면 적어도 한 과목에 2억 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대학들이 서로 대학의 컨소시엄을 이용해서 합쳐서 만들었는데요. 성공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모드에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측두골, 변자뼈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저편골, 나비뼈입니다. 나비뼈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나비처럼 생겼고, 좀 자세한 걸 더 확인해 보고 싶으면 네, 이렇게 물론 뭐 실습을 직접 이제 학교에 와서 하는 경우도 좋지만 실습을 직접 할 때도 이렇게 학생들 여럿이서 같이 둘러보고 또 한 학생이 이제 시연을 해보면 이렇게 보는 와치하는 스타일인데 이것은 완전히 자기 혼자서 입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한 실습이 가능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질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어졌고요. 이미 이제 학생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학교에 안 와도 수업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오히려 학교에 오라 그러면 우리가 학교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겁니까 평생.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학교는 아이들이 이렇게 원격 교육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매력을 가지고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회적인 양극화는 이 원격 교육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요. 이제 전문대학에 있는 아이들 또 뭐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낮에 공부하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점점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데 이 원격 교육이라는 것도 디지털 기기가 다 있어야 되고 또 모바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한다 할지라도
데이터 용량이 너무 비싸서 또 그것도 사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교육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제한적 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나 원룸이나 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이것을 얻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냥 집에 머물면서 학교에 참여하는 게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도 계속 몇 번이고 거듭봐서 성적이 우수한 반면에 온라인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뭐 접속을 하지 않거나 시험을 부실하게 보고 또 실습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자퇴하는 학생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정말 정원을 많은 사회 학교 밖에 나가서 헤매는 아이들까지 다 흡수해서 조금이라도 한 가지 기술이라도 가르쳐서 내보내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또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걱정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양극화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아까 여러 분 다뤘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가상현실들이 초연결돼서 아주 정말 기계가 모든 일을 다 차지하게 됐고요. 그 기계를 다루면서 더 높은 수준의 고숙련자들은 많은 페이를 받지만 그 수는 소수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몸과 머리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머리마저 뺏기고 몸으로만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부의 양극화 또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양극화는 결국 잘 배운 사람과 잘 못 배운 사람들이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잘 배웠다 못 배웠다는 얼마나 이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췄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벤처 기업 잘하면 벤치 타고 못하면 벤치에 앉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게 크게 지금 이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기술과 돈과 자본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일만 해도 부를 좀 창출할 수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무지하면 이렇게 저소득층으로 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사회 양극화는 저출산 고령화에서도 이게 찾아오게 되는데 2045년에는 65세 이상이 37%, 그러니까 세 사람당 한 명이 노인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한 명을, 그러니까 젊은 층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금은 증가하고 그래서 중산층은 세금과 이런 압박 때문에 또 일자리 때문에 결국은 그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면서 세대 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양극화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은 전문대학이 주도하는 평생직업교육으로 양극화를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오늘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저소득층이 소수의 고소득층보다 많은 지금 전문대학은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부양하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평생 직업교육 체제 속에서 평생교육을 거쳐서 자기의 삶을 새로 찾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평생 직업을 위한 평생 직업 교육이란 말에서 평생 직업은요, 한 가지 직업으로 계속 사는 게 평생 직업이 아니고 자기가 처음 택한 그 직업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기술들을 계속 습득해 가면서 사회 변화에 적응해서 자기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 평생 직업이고 평생 직업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정말 전문대가 꼭 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대기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대학은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가시면 화장품 매장 또 명품 매장 반드시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 샵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백화점을 이 화장품 매장 이거 쫓아낼 수 없듯이 일반 대학에는 철학과 있어야 되고 미술대학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문대학은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문방구
또 뭐 한강변에는 그 뭐 간단한 음료수를 파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빨리빨리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그리고 특수한 그런 특성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신설 폐지가 용이하고 그리고 미러형 실습실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실습을 가능하면서 또 거기에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전문인들이 와서 현장의 그 경험을 그대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입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1, 2개월 단순 그 보수 교육이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기타 정규 전문대학 교육을 교육에서 마치고 전공심화 교육 그리고 마이스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직업교육은 여러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의 세계적 추세를 보면요. 국가가 절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는 국가, 기업, 노조가 직업교육을 하는 조합주의 모델이고요. 또 미국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라든지 주정부, 산업체 같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 대만은 단기 대학이 모두 과학기술대학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통해서 석박사까지 만들어주는데요. 대만의 많은 기업체들의 그 창업주나 또는 CEO들이 거의 일반 대학보다 과학기술대학 출신이 참 많더라고요. 일본도 이제 전문직 대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직업교육이 고학력화돼서 석사, 박사까지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전공심화 그러니까 학사에서 마치기 때문에 직업교육의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가 고숙련 분야로 더 나가기 어려운데 마침 이번에 교육부에서 마이스터 대학을 한번 해보자 실험적으로 실시를 하게 돼서 저희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양극화 해결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가 개입하려면 일단 국가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이제 직업교육에 대한 경시 현상이 있어서 그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좀 홍보하는 데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또 국가에서 모든 정책에 전문대학에 대한 전문대학은 무척 소홀합니다. 뭐 제가 많은 위원회를 봤지만 전문대 교수님, 전문대 출신들은 거의 그런데 포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문대학에서 잘 모르면서 전문대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참 그게 아이러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진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데 여기에 전문대학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을 좀 많이 줘야 되겠죠. 목표가 일반 대학 위주거든요. 지금은 스카이 대학에 꼭 가야 된다.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그런 일반 대학을 마치고 저희 그 전문대학으로 오는 4년제 졸업 또는 석박사들이 1년에 약 1,500명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5년간 이걸 이제 유턴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전문대학 유턴 학생 최근 5년간 비용이 6,400억 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뭐 굉장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입시 홍보할 때 석박사까지 오는 유턴 현상이 일어나는 대학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마는 여기 뉴시스에도 보면 조선이공대 유턴 입학생 3년 연속 200명대 유지 이렇게 하지만 이건 사실 자랑할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로 설계부터 직업교육 정보를 많이 주고 직업교육에 대한 강화를 하는 것이 국가적인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또 이제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비 투입 면에서 너무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 투입이 이제 적은 거죠. 이게 지금 OECD 평균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초등학교가 한 1,000만 원, 중학교가 1,200만 원, 고등학교 1,300, 전문대학이 1,500, 일반대학이 2,100만 원 정도 OECD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더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그 1인당 연간 학생 공교육비를 보면요. 초등학교가 1,400만 원, 중학교 1,500만 원, 고등학교 1,700, 전문대학 690, 일반대학 1,400 이렇습니다. 오히려 기초교육에 너무 그 예산 투입이 많고요. 거기다가 또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세인데 전문대학은 그 절반이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지 않고 근데 그대로 멈춰 있고요. 또 일반 대학도 너무 적습니다. OECD 평균의 한 3분의 2 정도인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입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OECD 공교육비 대비해서 전문대학은 50% 이하입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가 무척 부족한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저도 교육부에 다니면서도 기재부에 다니면서 예산 요청을 해보니까 사립대학에 돈을 주는 게 그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줄 때 항상 무슨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로 이제 그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그 학생들에게 국립대학에 들어간 학생과 사립대학에 들어간 학생에 대한 이게 국가의 세금인데 세금 투입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 그거는 학생들한테 정당하게 아까 우리 대교협에서 헌법에 나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 위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하면요. 지금 전문대학 전체 국비지원금 보면 저희가 43만 명인데요. 134개 전문대학에 있는 학생 수가 1조 5천억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국가 장학금이 1조고 국비지원금이 5천억 원인데 2018년 스카이 세계대학 국비지원금이 약 1.1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학 다 합해서 10만 명 되겠습니까? 네. 이런 어려움 속에 저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재정을 좀 잘할 수 있느냐 하는데 저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10월 5일 날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발표를 보고 굉장히 이제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전환 등 사회 혁신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고등 평생 교육에 중점을 두셨어요. 그래서 협업 공유를 통한 지역대학의 성장 지원을 하시겠다. 그래서 미래교육의 평생직업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전문대학 제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법령 개정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보시면 고등교육법은 교육부가 주관부처고요. 산학협력법 교육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 평생교육법은 교육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은 고용노동부. 이렇게 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부처입니다. 주관부처가 이원화돼서 정책 간의 중복과 충돌이 가끔 발생하죠. 작년에 영천의 로봇 캠퍼스, 폴리텍이 로봇 캠퍼스를 개교하는 문제를 두고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도 로봇 관련 학과가 전부 있는데 학생 수를 줄인다고 하면서 왜 또 학교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시점에 그 교육부에서는 저희들 대면 교육을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직업 전문 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코로나 속에서도 학생들 다 불러서 이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발레 학교니 연극하는 곳에서 또 코로나가 발생하기도 됐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만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사실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왜 국가가 담당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산업이 주요 그 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걸 국가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업, 어느 지역에는 어떤 학교가 같이 링크해서 어떤 인재를 만들어낼 것인가 중요한데 그것을 전부 무시하고 전문대학에서 똑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이 학교 저 학교 중복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직업교육제정 교부금 제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어렵다면 인구구조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재원 조정이 필요하다. 유초등 고등학교에 가면 지방재정 교부금법으로 지방 예산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올라가면 또 그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도 매년 올라가서 정말 초등학교에 가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이제 예산을 재원 조정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전문대학에 대한 교육 시스템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G세대라고 하는데 20대가 SNS 이용률 최고죠. 뭐 수신이 뭐 정신이 이런 것 없지 디지털 리터러시로 인재 조건을 놔두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수시 정시 없이 입학 전형을 해서 디지털 인재를 뽑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현재 2년 4학기, 뭐 1학기 15주, 1학점 주 1시간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고등교육 개선안으로 보면 디지털 기반에서 스스로 수업 진도를 결정하고 시간 공간 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는 역량이 어느 정도 도달했다 하면 졸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시로 입학하고 수시로 졸업하는 그리고 그 기간도 좁혀주고 또 다른 대학하고 공유해서 원격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입해서 좀 새로운 학사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양극화로 국가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가속되면 사회 양극화, 중상층이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붕괴돼서 국가적인 위기지만 그러나 다음 보시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의 양극화, 또 부의 양극화 가속, 세대 양극화 가속은 정부 재정 지원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디지털 교육 환경 지원하고 하이테크 직업 교육, 재취업, 창업 교육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대학은 앞으로 평생 직업 교육 열심히 적극 국가적인 개혁을 요청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하면서 전문가를 활용하고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교육의 결정체로 평생 직업교육 체제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알찬 정보 주시려고 또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희가 오히려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감사드리고요.